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지붕 열쇠 사본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차갑고 어두운 거리를 돌아다녀야 하는 엄청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8월 31일은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열쇠를 처음 사용한 건 내가 지붕을 뚫고 나간 첫날이었다. 임자섬에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고 나는 아직 약을 먹지 않았다. 내가 나 자신에게 관대할 자격이 없었을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에서 풀려난 뒤 나는 엄청난 공개 발작을 겪었다. 나는 하루만 더 마법 같은 상태에 머물고 싶었다. 딱 하루만 더. 나는 그 소중한 하루를 방에서 보냈고 팔다리에 긁힌 자국과 멍을 가리기 위해 긴팔 셔츠와 긴 바지를 입었다. 나는 에어컨을 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혜진이는 이른 아침에 상암동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 결국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지붕으로 올라와 내 시야에 떠다니셨다. 그녀는 특별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정원 침대 옆에 웅크리고 잡초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를 뽑는 척했다. 그녀는 고추나무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어깨 너머로 내 방을 흘릿 보았다. 내가 블라인드를 내리면 그녀는 와서 미닫이 문을 두드렸다. 물론 그녀가 매번 나에게 말을 걸어야 할 새로운 이유가 있었다. 거기가 답답하지 않아? 에어컨을 너무 오래 틀면 감기에 걸릴 거야? 햇살이 너무 좋다. 나와서 나랑 차 한잔 할래? 나는 빌어먹을 차 한 잔도 마시고 싶지 않았다. 그게 아플 때 하는 짓이니까? 그녀가 뭘 원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나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나도 그녀를 꿰뚫어 볼 수 있었다. 하고 싶어 차 한 잔 하실래요? 는 임자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고백해요. 라는 뜻입니다. 햇살이 참 좋아요. 는 제 약점을 이야기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그녀는 포기했고 나는 벽을 뛰어넘었다. 나는 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너무나 당연한 것을 깨달았다. 젊든 늙든 인간은 갈 곳과 할 일이 필요하다. 나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다. 나는 하루를 게으르게 보내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항상 훈련이나 공부가 필요했다. 나는 보고 싶은 사람도 없었다. 보고 싶은 영화도 없었다.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었고 통금 시간이 오후 9시였기 때문에 밤에 외출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때때로 누구 만나?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무너진 기분이었다. 누구나 아무것도 허락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어머니는 그것을 모르는 듯했다. 오후 10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미친 듯한 충동이 고개를 들고 근육이 꿈틀거렸다. 나는 프라이빗 레슨 재킷을 입고 욕실 천장에 숨겨둔 운동화를 꺼냈다. 나는 강철문을 열었다. 나는 이 날을 대비해 열쇠 사본을 만들어 두었다. 나는 약을 충실히 먹었을 때조차 어머니 등 뒤로 달려갈 수 있는 문을 꿈꿨다. 물론 까다로운 문이었기 때문에 문이 쾅 닫혔지만 사실은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였다. 내가 조금만 더 차분했더라면 어머니의 사냥개 본능을 자극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 반대편에 도착하자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내 발은 불안했고 내 머리는 더웠다.
어머니가 언제든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았다. 그 엉터리 같은 느낌은 내가 연문을 달려나가 강을 따라 방파제 앞에 길을 건넌 후에야 사라졌다. 나는 멈춰서서 잠시 숨을 쉬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어두운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어둠과 안개가 모든 것을 가렸다. 파도, 갈매기, 해양공원, 전망대, 그리고 내가 달린 중간 지점의 수평선. 오직 탐조등만이 천천히 돌면서 광선을 비췄다. 나는 그것이 여기로 와, 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얀지즈는 오후 11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얀지 씨의 개인적인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만 스탠드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얀지 씨에 따르면 일찍 문을 닫을 만한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타자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운이 없는 날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외로웠습니다. 비가 내리고 슬펐습니다. 보름달이 떴고 인류를 미워했습니다. 날씨가 나빠서 기분도 나빴습니다. 마지막 이유였을 것이다. 그날은 더웠다. 지금은 축축한 안개가 낮게 깔리고 회색 구름이 어두운 하늘에 모여들었다. 미친 듯한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나는 거의 전망대까지 날아갔다가 용기의 집으로 돌아왔다. 강가의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니 내 앞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안개 때문에 누구인지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게 내 말이 아니야.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 여자 목소리였다.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약간 짜증이 났다. 밤에 혼자 걷는 이 여자에게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면 나는 그녀를 지나쳐 달려가거나 길을 건너 동네 공원 옆의 길을 따라가야 했다. 귀머거리야?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귀머거리야. 5월 아침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난 여자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아침에 달리는 것을 허락하셨다. 군도초등학교 앞을 건너다가 갑자기 멈췄다. 전날 밤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발작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심하게 치솟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구멍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옆에서 경적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머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땅에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차가 윙윙거리며 지나갔고 창문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멍청아. 귀머거리야? 라고 외쳤다. 학교 앞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는 누군가가 교차로에서 비틀거리며 머리를 잡고 있다면 멍청이 라고 소리치며 모욕한 다음 달려가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번호판이나 적어도 차의 제조사를 적고 싶었지만 이른 아침 안개가 허리까지 차올랐고 두통 때문에 모든 것이 흐릿해졌고 차는 이미 강을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두통을 잊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마지막 몇 야드를 재빨리 건넜습니다. 길 건너편에 도착하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도로 구간에 CCTV가 아직 있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조금 진정되기 시작했어. 내 가장 큰 단점은 화가 나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였고 반면에 화가 날 이유가 없으면 쉽게 포기했어. 복수하는 걸 포기했어. 하지만 8월의 그날 밤, 지붕을 통해 처음 빠져나왔을 때 5월에 마주친 여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가의 가로등 뒤로 몸을 숙이고 재빨리 걸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안개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어두운 그림자를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길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보았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따라가며 그녀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맹세컨대 다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5분 더 수다를 떨었습니다. 방금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고장 났어요. 뭐야, 내가 뭘 한 거야? 물론 견인차를 불렀고 차고로 가져갔어요. 아니, 버스를 탔어요. 택시는 못 타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아니, 무섭지 않아요. 아직 자정이에요. 거의 초저녁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 달도 정말 밝아요. 그녀는 제1동진교를 지나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다. 마치 서울의 자정과 군도의 자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막 깨달은 것 같았다. 이곳의 거리는 어둡고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고 차도 없었다. 짙은 안개 뒤에서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내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뒤에 있는 것이 몹시 불안해 보였다. 가로등 뒤에서 나는 노란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있는 손가락 중 하나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그녀의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였다. 달빛이 나를 홀렸는지 아니면 등불이 그것에 아우라를 주었는지는 모르겠다. 안개 속에서도 반지는 은하계를 가로지르는 별처럼 어둠 속에서 신비롭게 반짝였다. 내 머릿속의 목소리가 나에게 퀴즈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서 반지를 벗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즉시 답을 알았다. 물론 그녀의 손가락을 잘라내는 것이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가 전화에 대고 말했다. 그냥 내 뒤에서 뭔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녀는 돌아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속도에 맞춰 그녀를 따라갔다. 약 10야드 후에 그녀는 멈춰서서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보세요. 집에 도착하면 전화드릴게요. 나도 멈춰서서 웃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녀는 다른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다시 한번 돌아선 다음 빠르게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그녀에게 각인된 그녀의 6번째 감각은 아마도 그녀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뒤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니면 그녀는 내 마음속에서 속삭임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 뒤에 내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어? 나도 속도를 올렸다. 허벅지가 긴장했다. 잇몸이 따끔거렸다. 마치 새로운 이가 돋아날 것 같았다. 귀 아래 피부에 작은 소름이 돋았다. 정확히 말해서 흥분이나 긴장은 아니었다. 혜진이 한 번 내게 말했던 것과 비슷했다. 4년 전 늦봄이나 초여름이었을 것이다. 혜진은 조금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러 나갔다. 그의 부서에서 그는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고 다음날 아침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그가 어머니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밤새도록 밖에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때였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를 꾸중한 것은 몇 번뿐이었다. 어머니가 그를 잔소리하는 동안 나는 주방 섬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가 계속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그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갈색 눈에서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아마도 우주 어딘가 멀리 떠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궁금해졌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그를 우주로 보낸 그 여자? 어머니가 떠나시자마자 나는 그렇게 좋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혜진의 목이 붉어지고 그는 마치 내가 어머니인 것처럼 회피적인 대답을 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취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만 간직하고 싶었다. 나는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나에게 완전히 미스터리인 중요한 무언가를 경험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요? 글쎄요. 그는 자신의 횡설수설하는 문학적 생각을 공유하기 전에 오랫동안 주저했다. 그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요점은 이렇다. 신이 내가 90살이 되어 임종을 앞두고 나를 데려가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인생에서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젯밤 온 세상이 미끄러져 가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할 것이다. 세상이 미끄러져 나가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친밀감이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두 여자와 잤다. 두 번 다 경험한 것은 그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첫 번째 여자는 작고 탱탱한 가슴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지만 나는 그것에 빠져들 수 없었다. 사실 내 맥박은 느려졌다. 심지어 해방의 순간조차 전기가 흐르지 않았다.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에게 키스하는 것이 너무 지루해서 혀끝으로 그녀의 일을 따라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나는 남자에게도 끌리지 않았다. 혜진의 몽환적인 표정은 나에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나타내는 듯했다. 그날 밤 반짝이는 반지를 낀 여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마침내 그 미스터리를 푸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내가 무엇에 끌리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달이 어두운 구름 뒤로 사라졌다. 안개가 퍼져나가며 더욱 짙어졌다. 그녀가 돌아설 때 나는 멈추었고 그녀가 뒤따라가는 것을 따라갔다. 그녀가 뒤에 누군가 있는지 감지하도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가 내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내 감각을 자극했다. 그녀의 배낭에서 동전이나 열쇠가 덜그럭거리는 소리. 그녀의 발걸음은 더 빠르고 고르지 않게 떨어졌다. 그녀의 맨 허벅지가 매 걸음마다 서로 비벼졌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거친 바람에 휘날렸다. 그녀의 거칠고 축축한 숨결. 나는 심지어 그녀의 턱 밑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금반지를 벗기기 위해 내가 할 모든 일을 상상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 위로 춤추는 머리카락을 잡을 것이다. 나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입을 가릴 것이다. 나는 그녀를 강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나는 송곳니로 반지를 찢어내고 그녀를 물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우리가 건널목에 다다르자 그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뒤돌아보며 발꿈치로 발목을 삐었습니다. 그녀는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겁쟁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약간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횡단보도에 도착하자마자 돌아서서 당신은 누구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녀를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펄럭거렸다. 그녀가 달려가 다시 비명을 지르자 전화가 도로 한가운데로 날아들었다. 초등학교 앞 모퉁이를 돌았던 차가 삐걱거리며 멈춰야 했다. 안개 속에 모든 소리가 섞여 있었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울려 퍼지고 희미해지는 비명 소리, 거리 한가운데에서 울리는 전화 소리. 조용함이 돌아왔다. 차와 여자는 모두 사라졌다. 나는 건널목으로 걸어갔다. 나는 잠시 빛 아래 섰고 팔은 늘어졌다. 기쁨은 사라졌다.
나는 너무 배고팠다. 나는 지쳐 있었고 머리가 막혔다. 나는 무엇을 한 걸까? 나는 무엇을 갈구해서 이렇게 배고프게 되었을까? 나는 그녀의 전화를 들었다.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이 깨진 화면에 있었다. 미미. 나는 물가로 걸어가서 그것을 던졌다. 그리고 그게 내가 그 여자를 본 마지막 시간이었다. 아마도 그녀는 다시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나가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나로서는 그 여자가 준 전기적 느낌이 진짜인지 보기 위해 한밤중에 나가는 습관이 생겼다. 몇 번 시도해본 결과 나는 남자보다 여자를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뒤에 무엇이 있는지 더 잘 알고 있었고 훨씬 더 두려워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보다 더 스릴 넘치는 것은 없었다. 해안 제방 옆에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전망대를 돌면서 마지막 버스에서 누가 내릴지 50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자의 가능성은 그 절반이었다. 동진강 옆 도로는 내 놀이터였다. 하지만 그 충격을 받을 기준은 매번 높아졌다. 나갈 때마다 새로운 물건을 가져가야 했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무언가. 헤드폰에 낀 헤비메탈, 일회용 마스크, 라텍스 장갑처럼. 나는 매일 밤 외출하지 않았다. 나는 약을 먹지 않을 때 외출했고 충동이 들 때만 외출했다. 여자를 만나서 기분이 좋아지면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할 수 있었고 마치 완치된 것처럼 잠시 외출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를 보지 못하면 충동은 계속되었다. 8월의 그날 이후로 나는 총 6번이나 충동을 느꼈다. 그중 2번은 여자를 보았다. 첫 번째는 11월 15일이었고 두 번째는 어젯밤이었다. 누군가를 따라가다가 도망친 유일한 때였다. 그녀가 혼자 버스에서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가 정말 혼자였을까? 오늘 아침 길을 따라 굴러가는 진홍색 우산을 보고 깨어난 것을 기억했다. 얀지즈를 떠날 때 다른 것을 기억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진홍색 우산을 여는 여자와 그녀를 따라온 술 취한 남자, 거리에 울려 퍼지는 그의 노래.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어젯밤에 내가 정말 건널목 앞에 서 있었을까? 다리 위로 오한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니, 나는 얀진의 집 뒤에 있었다. 서 있지도 않았다. 난간 위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착. 그게 가장 말이 되더군요. 용기 씨는 보통 11시 20분에 오두막을 닫고 10분 후에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11시 50분경 전망대를 돌고 용기내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자정경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옥상을 통해 나간 날마다 그 일정이 있었습니다. 어젯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정말 그녀에게서 도망쳤을까? 아니면 아마도 질문은 오늘 종일 발작 증상을 느꼈을까? 약을 끊을 때마다 발작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데 대한 쉬운 설명이어서 발작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오늘 내가 경험한 혼란과 기억 상실은 사실 전혀 다른 무언가 때문일 것이다. 밝은 빛이 나를 눈멀게 했다. 빛의 커튼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젖은 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미끄러지는 소리, 차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유진이라고 소리치는 소리. 그 남자의 노래는 얼마 전에 멈췄다. 죽음처럼 조용했다. 바람만이 비명을 지르며 지나갔다. 나는 그를 봤다는 걸 알아? 나는 추워서 무섭고 겁에 질려? 제발 그만둬.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내 눈앞에 번쩍이는 목소리와 이미지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연대순으로 이어 붙일 수 없었다. 나는 일지에 엎드려서 뺨을 페이지에 대었다. 내 책상 위의 물건들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것처럼 내 시야를 가로질러 회전했다. 면도기, 진주 귀걸이, 지붕 열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팟과 이어폰을 응시했다. 나는 어젯밤 방을 나서기 직전에 맨 처음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이팟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플레이리스트는 반젤리스의 낙원 정복에서 멈췄습니다. 처음부터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었다면 정확히 1시간 52분 후에 나온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옳았습니다. 저는 오후 10시 10분에 집을 나와 전망대를 돌고 자정 무렵 방파제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음악을 껐습니다.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나는 눈을 감고 어젯밤 거실 시계가 10번 울렸던 때를 떠올렸다. 나는 플레이리스트의 첫 번째 노래를 탭하고 재생을 눌렀다. 메스라는 노래가 시작되었다.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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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